안녕하세요. 니체의 자라투트라는 이렇게 말했다. 8번째 영상입니다. 소설 3장에서 우리가 그 자라투트라가 산에서 하강에 내려오다가 이제는 숲에서 노인성자를 만나게 되고, 노인성자가 극구 만류하는데도 불구하고 그 하강을 내려가게 되는데, 그것은 자신이 그 이룩한 만들어낸 제품, 그것이 이고맨시라고 하는 건데, 이고맨시를 세상에 이제 선물로 주려고 이렇게 내려가는 거죠. 그래서 일단은 도시에 들어가서 시장으로 가게 되니까, 그러니까 이고맨시라는 것이 일종의 그 정신적 상품이니까 영적 상품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으니까, 이 시장이라고 하는 것이 그러한 것들을 사고 파는 시장이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는데, 그걸 이제는 니체가 살던 시대는 유튜브가 없었지만은 지금 우리가 사는 시대는 이제 유튜브라고 하는 게 있는 거잖아요. 유튜브 같은 이와 같은 그 각종 그 콘텐츠를 사고 파는 시장들이 열려 있는 정보 시장이라고 볼 수 있어요. 콘텐츠 시장. 그래서 여기서 이제는 세상 사람들이 일단 선물을 주려고 해도 이걸 알려야 되잖아요. 그래서 거기 그 민중들에게, 거기에 있는 대중들에게, 그 대중들은 그 고개사의 공연을 지금 기다리고 있었는데, 그 대중들에게 이제는 자기 상품을 이제 알리는 거죠. 이고맨시에 대해서. 그래서 자기가 이고맨시를 가르친다. 그리고 사람은 극복돼야 될 무엇이다. 사람을 넘어서기 위해서 그대들은 무엇을 했는가. 뭐 이렇게 아주 크게 이제, 네. 우리가 지금 유튜브에서 제가 이렇게 떠들듯이 이거 니체도 떠들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는 지금까지 모든 존재는 자신을 넘어서는 무엇인가를 창조해왔다. 그런데 그대들은 이 거대한 밀물의 썰물이 되고자 하며 사람을 극복하기보다는 오히려 짐승으로 되돌아가려 하는가. 아주 그냥 유려하죠, 문장이. 뭐 가슴이 뜁니다, 그냥 읽는 것만으로도. 자, 이와 같이 이제는 세상에 이제는 향해서 포효를 한 거예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나중에 보면 알겠지만은 왜 미친놈이 와서 지금 우리가 저 고개 그거를 기다리고 있는데 이거 떠버린다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서 한번 자라투트라가 크게 좌절을 하긴 하죠. 자, 거기까지 가기 전까지 이제 이 내용이 이제 오늘 이제 또 이제 할 내용입니다. 자, 그 다음 문장. 자, 제가 쓰는 그 독해본은 우리 그 백승영 교수님께서 번역한 책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통해 가지고 지금 하는 거니까 구매하실 분은 구매해서 보세요. 자, 그 다음 문장 읽어보겠습니다. 자, 유튜브에서 또 얘기를 이렇게 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저처럼 이렇게 얘기한다. 자, 사람에게 원숭이는 무엇인가? 일종의 웃음거리 또는 견디기 힘든 부끄러움이지. 이고맨시에게는 사람이 그렇다. 일종의 웃음거리가 아니면 견디기 힘든 부끄러움이다. 그대들은 벌레에서 사람에 이르는 길을 걸어왔다. 그러나 그대들은 아직도 많은 점에서 벌레다. 그대들은 한때 원숭이였다. 그런데 사람은 여전히 그 어떤 원숭이보다 더 원숭이다. 자, 여기서 보면 이제는 요 문장 오늘 보겠는데요. 여기서 저 자라투트라는 이제 원숭이를 이제는, 그래서 원숭이라고 하는 것이 사람이 볼 때는 그 웃음거리고 부끄러움이다. 그러니까 경멸해야 될 대상, 경멸의 대상이라고 하는 거죠. 비웃음의 대상, 경멸의 대상. 그것이 사람은 사람과 원숭이를 이제는, 사람과 원숭이 두 개를 이제 대변을 해가지고, 원래 우리 사람이 볼 때는 원숭이는 일종의 동물원에 이렇게 해놓고, 아니면 뭐 야생적인 원숭이라도 이렇게 관찰하면서 보는 그런 어떤 우리보다 못한 존재.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 여기서 이제는 짐승이라고 표현했으니까, 원숭이는 짐승에서 인간과 가장 닮아 있는 동물이잖아요. 그러니까 짐승에서 인간으로 넘어가는 단계에서 그 마지막 인간으로 넘어가는 단계의 그 존재로서 원숭이를 지금 내세우게 된 거죠. 근데 사람이 볼 때는 원숭이는 경멸과 비웃음의 대상이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사람과 원숭이 관계가 그렇게 하듯이 사람과 위버맨시의 관계도 일종의 그런 관계라고 하는 거는. 이버맨시가 볼 땐 사람이 경멸의 대상이고 비웃음의 대상이에요. 그래서 니체는 자기 자신을 경멸을 할 수 있어야 된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왜냐면 사람으로서 자기 자신이 이버맨시가 아니라는 거에 대한 그 자기 경멸이 있어야지 이버맨시로 갈 수가 있다. 자기 경멸, 위대한 자기 경멸이라고 보죠. 그거를 얘기를 하게 되는데, 일단은 사람은 이버맨시의 경멸의 대상이고 비웃음의 대상이고, 사람이 볼 때는 원숭이가 그와 같이. 그러니까 원숭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바로 전 문장에서 우리가 짐승 단계에서 사람이 되기 위한 뭐 단계, 최종적 단계에 와 있었던 존재였다라고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러면서 또 이제 하나의 그 상징적인 걸 또 하나 내세우는 게 벌레라는 표현을 했죠. 벌레에서 사람에 이르는 길을 걸어왔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아직도 그 많은 점에서 벌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벌레가 왜 벌레를 내세웠냐? 그러니까 벌레라고 하는 게 그 여러분이 나비를 생각하시면 돼. 그러니까 나비 유충이 이제 벌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나비 유충이 벌레다. 꼬물꼬물거리는 나비 유충. 근데 이제 날개를 달기 전에, 그럴 때 우리가 여기서 벌레가 우리가 이제는 변태가 일어나는 거죠. 변태 현상이에요. 자, 변태를 할 때 우리는 고치 속에서 하죠. 고치 속에서. 변태가 일어나는 게 사람이다라고 이렇게 보는 거예요. 자, 이거는 뭐 직관적으로 알 수가 있죠. 자, 우리가 이제는 이 존재가, 우리 이버맨시는 이렇게 그 여기 뱀이잖아요. 뱀에서 꼬물꼬물거리는 뱀으로 표현됐네. 그러면 여기로 올라오면은 새가 되는, 봉황이 되는 거니까 뱀에서 봉황이 돼 나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때 우리가 뱀의 단계를 우리는 그 벌레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 벌레가 변태를 하는데 고치 속에서 변태 작용, 이게 날개 달린 나비가 되는, 그렇죠. 그래서 나비, 그러니까 위버맨시는 나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우리가 이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 벌레 나비 유충을 품고 있는 고치 역할을 지금 해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나비가 된다고 하는 것은, 이버맨시가 된다고 하는 것은 벌레에서 시작해서 사람 몸속에서 고치로 존재를 하다가, 그리고 날개를 딴 나비로 이렇게 날아온다. 이것을 우리가 보통 얘기할 때 우화등선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날개를 딴 사람, 우화등선. 그래서 이거 벌레로 이렇게, 벌레에서 이렇게 계속 그 사람에 이르는 길을 걸어왔다. 그러니까 벌레가 사람에 이르는 변태 과정을 지금 거치고 있다. 이거를 이제는 비유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대들은 한때 원숭이였다. 그런데 사람은 여전히 그 어떤 원숭이보다 더 원숭이다. 이렇게 할 때 이것이 그 원숭이라는 개념, 요거는 원래 그 여기 딱 들어왔을 때 우리가 이제는 진화론을 딱 떠올릴 수밖에 없는데요. 진화론. 그것은 그 다윈의 진화론이죠. 다윈의 진화론. 근데 이런 진화론이라는 것이 다윈이 뭐 처음 이렇게 만든 것은 아니고, 다윈의 그 진화의 메커니즘을 어떤 이론적인 틀을 잡은 거는 사실이죠. 그래서 상당한 영향력을 주게 된 건데, 당시에 이제 다윈의 진화론에서 인간인 그 원숭이에서 이렇게 진화됐다. 그런 개념이 여기에 들어와 있는 거냐? 네, 그런 것이 이제 논쟁거리가 될 수가 있는 거죠. 이렇게 원숭이로 표현했으니까. 그런데 그 다음에 또 비유를 벌레를 또 가져다가 이걸 표현을 했기 때문에 사실 그런 개념은 아니라는 거죠. 이게 그렇잖아요. 원숭이가 벌레가 되고, 사람은 그 고치 속의 변태 현상을 일으키고 있는 고치 역할을 하는 사람, 그리고 다시 나비가 되는 거니. 요거가 이렇게 그 대응되는 개념이니까, 사실은 이 원숭이도 비유체계로 사실은 선택한 거지, 다윈의 진화론을 염두에 두고 그거를 여기다 끌고 온 거는 아니다. 그러나 우리는 다윈의 진화론과 한번 비교해서 생각을 해볼 필요는 있다고 하는 거죠. 다윈의 진화론이라고 하는 것은, 진화한다고 하는 것을 그
메커니즘을 뭐라고 보는 거예요? 자연 선택으로 보는 거죠. 자연 선택. 자연 선택이 일어나는데 그게 우연적 자연 선택이죠. 우연적 자연 선택으로 보는 거예요. 우연적, 그러니까 어떤 종이 어떤 종으로 이렇게 바뀔 때 그 우연적, 그 우연적인 현상을 오늘날 이제 생물학에서는 돌연변이라고 하는 거예요. 돌연변이가 우연적으로 계속 발생을 하면서 그것이 축적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어떤 선택적으로 그것이 자연 선택에 의해서 선택적으로 가장 그 자연에 잘 적응하는 선택이 이루어진다고 하는 거죠. 그게 이제 우연적으로 이렇게 일어난다고 하는 거예요. 우연적으로. 자, 이것이 오늘날 얘기하는 다윈의 진화론이죠. 이제 좀 더 발전한 진화론이에요. 그러니까 DNA의 돌연변이로 개념을 이제 결합을 해가지고 이제 설명을 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러니까 다윈의 진화론은 자연 선택, 그러니까 선택에 있어가지고 변화의 선택이 자연에 있다고 하는 거라서. 선택이 자연이 주고 있는 거죠. 자연이 선택하는 거예요. 우연성이 일어나는 것 중에서 선택해야 되는 자연이 주도권 주는. 그러니까 여기에는 어떤 그 변화, 변화 또는 이거 진화의 선택권이 자연이 주도권이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는 개념인데, 우리 여기 니체는 이 개념이 아니고, 니체가 얘기하는 유버먼시는 진화의 선택권이 누구한테 있다고 보냐면 인간에게 있다고 보는 겁니다. 인간. 그러니까 자연이 아니라, 만약 내가 진화를 원한다면은 진화의 선택, 그러니까 그 우연성, 그 확률적으로 존재하는 잠재적 우연성 속에서 그 필연적 진화를 인간이 사람이 선택한다. 이렇게 할 때 그 사람을 가리켜서 우리가 위버맨시를 지향하는 사람, 지향하는 사람. 이것이 바로 창조적 선택적 진화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진화 개념이 완전히 다르다고 하는 걸 알 수 있어요. 다윈의 진화론은 자연에 의해서 수동적으로 인간의 진화가 일어난다. 그것이 돌연변이가 자연적으로 선택을 하는 거다. 이것이 이제는 그 다윈의 진화론 개념이 오늘날 이제 받아들이고 있는 거고, 우리 니체가 얘기하는 그 진화론이라고 하는 것은 위버맨시의 우리 자신 내부에 있는 위버맨시의 그 선택에 의해서 물론 모든 잠재적 우연성 확률적으로 존재하지만은 그 확률을 필연화시키는, 그걸 필연화시키는 진화의 그 형태로 드러내는 것은 바로 그 사람이 하는 것이다라는 그 선택의 그 주인이 틀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니체의 사상을 뭐 아모르 파티다, 운명적 사랑이다, 운명에 대한 사랑이라고 할 때 그 운명은 어떤 우연성에 의해서 타자에 의해서 규정된 그 운명이 아니고, 자기 선택에 의해서 필연적으로 자기가 선택한 그 필연적 그 과정에서 드러난 그 운명, 그거에 대한 사랑을 얘기하는 거니까 상당히 완전히 다른 얘기라는 걸 알 수가 있죠. 자, 요런 그 차이점을 다윈의 진화론과 이버맨시의 이버맨시로의 진화가 엄청난 그 차이가 있다고 하는 거를 여러분들이 잘 기억을 해 주셔야 된다. 그리고 이것이 원래 이 원숭이 얘기는 니체가 문헌학자였단 말이에요. 공부를 엄청 많은 책들을 읽었어요. 그래서 이 문구를 어디서 가져온 거냐면은 예전에 헤라클레이토스라는 그리스 철학자가 불의 철학자라고 써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탈레스는 이 세상이 물로 만들어졌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헤라클레이토스는 불이라고 얘기해요. 이 세계에는 불에 의해서 생성하고 있는 것이다라고 하는 불의 변화와 생성의 철학자가 헤라클레이토스. 그래서 최초의 변증법 철학자다 이렇게도 얘기를 합니다. 자, 이런 변화의 철학자, 불의 변화와 생성의 철학자 헤라클레이토스가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원숭이들 중에서 가장 아름다운 놈도 사람에 비하면 추하다. 사람들 중에서 가장 현명한 자라도 신에 비하면 원숭이로 보인다.
요 문구를 비유로 해가지고 가져왔다는 거죠. 이럴 때 여기서 신 대신에 지금 뭐로 보면은 위버맨시를 이거는 제가 이제는 나중에 이제 궁극적으로는 바로 신이 위버맨시라고 제가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신이 위버맨시로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위버맨시, 그러니까 우리가 위버맨시가 된다고 하는 거는 사람 자체가 신이 된다고 해. 그러니까 이전의 하늘인 신이 죽을 수밖에 없는. 죽어야지 위버맨시가 새로운 하늘로서의 그 신이 될 수가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전의 그 하늘, 이전의 신은 죽고 내가 위버맨시가 새로운 신이 되는 거니까 이와 같은 방식이니까 여기서 신이 위버맨시라 이렇게 이제 바꿔도 무방하다는 거죠. 그래서 위버맨시에 비하면은 사람은 원숭이로 보인다. 요 표현과 같은 이거를 이제 가져온 것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어쨌든 간에 우리가 이제는 그 원숭이라는 게 이제 이렇게 등장을 했으니까 이 원숭이라는 걸 가지고 좀 더 많은 얘기를 해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화 얘기를 할 건데요. 영화에서 우리가 혹성탈출이 이러한 개념을 사실 가지고 있는 거죠. 이런 개념하에서 만드는 재미난 영화였죠. 아주 저도 재밌게 봤는데 원본이 참 재밌었죠. 그러니까 제가 또 이제 재밌게 봤던 게 이제 찰턴 헤스턴이 등장했던 거죠. 찰턴 헤스턴이 등장을 해서 저희가 이제는 맨 마지막 장면. 그러니까 그 자유의 여신상 쓰러진 바닷가에 그 모래에 파묻혀서 쓰러져 있는 자유의 여신상을 발견해요. 자기가 우주로 나가서 어떤 혹성, 이름 모를 혹성에 간 줄 알았는데, 원숭이들이 지배하는 혹성에 간 줄 알았는데, 오늘 보니까 자유의 여신상이 바닷가에서 모래에 묻혀있고, 여기가 바로 자기가 사시는 지구로 다시 돌아왔다는 거죠. 그리고 이 지구를 인류는 다 어떻게 돼? 멸망하고 노예가 돼버린 거죠. 노예가 되고 원숭이들의 노예가 된 세계가 됐다고 하는 거. 완전히 뒤집힌 세계가 돼가지고 그래서 여기서 찰턴 헤스턴이 자유의 여신상을 보면서 좌절하면서 무릎 꿇으면 저기 하는 그런 장면이 압권이었죠, 이게. 그래서 요즘 나오는 그 혹성탈출 시리즈는 요걸 이제 모티브로 또 삼아가지고 만든 건데 그게 뭐예요? 인류가 그 치매에 대해서 이렇게 고치려고 만든 그 약이 바이러스화가 돼가지고 사람들을 오히려 그 퇴화시키는 거죠. 종말시키는 바이러스가 돼가지고 그런데 그것이 역으로 원숭이들은 이 지능을 개발시켜 주는 것이기 때문에 돼가지고 원숭이들은 진화하고 인류는 지능이 이제 나아지고 인류는 소멸돼 나가는 그런 과정을 거치면서 원숭이들이 이 지구를 지배하는 요즘에 만든 거 혹성탈출이죠, 이거는. 자, 이것도 상당히 타당한 얘기입니다. 제가 볼 때는 이 바이러스에 의해 가지고 그러니까 인류가 만든 그 백신, 그러니까 치매를 고치기 위해서 만든 그와 같은 어떤 인간의 질병을 고치기 위해서 만드는 그 바이러스성 물질들이 오히려 인간을 역으로 공격하는 전염병화가 돼가지고 인류를 종멸시킬 수 있다. 이런 거. 그리고 거기로 원숭이들을 지능을 강화시켜가지고 이렇게 한다. 이거는 원숭이 지능을 강화시킨다는 건 좀 그렇더라도 이거 어떤 그 백신 같은 거 오히려 질병을 고치기 위해서 만든 그 물질이 우리 전염병화돼서 인류를 종멸시킬 수 있다는 이 시나리오는 제가 나름대로 가능성이 높은 시나리오로 지금 보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영화 중에서 여러분들이 뭐 아시는지 모르겠지만은 영화 중에서 우리가 니체의 차라투스라는 이렇게 말했다라는 이거를 가지고 만든 영화가 있어요. 그 영화가 그 SF 영화사상 가장 위대한 걸작으로 인정받은 영화가 있어요. 자, 이게 이제는 그 2001 A Space Odyssey라고 되어 있는 이것이 스탠리 큐브릭 감독의 이제 만든 영화인데 1968년에 만든 이것이 바로 짜라투스라는 이렇게 말했다. 니체 사상을 압축해가지고 영화한 거죠. 압축 영화에서 선보인 겁니다. 당대 맞춰가지고 그래서 이 영화가 들어가는 그 인트로 부분 들어가는 부분부터 리하르트 슈트라우스가 지은 짜라투스라는 이렇게 말했다는 그 음악 교황
교향곡 그것이 웅장하게 울려 퍼지면서 이 영화가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니체는 이렇게 짜라수라니 이렇게 말했다. 그 교향곡이 있잖아요. 그 곡을 이제 울려 퍼진다는 거죠. 그래서 이 니체 사상을 압축해서 영화에서 스탠리 큐브릭 감독이 아주 이걸 굉장히 잘 표현을 해냈어요. 이 니체 사상을. 그래서 여기에 이 내용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것도 굉장히 많다. 그래서 이 영화를 제가 좀 소개를 해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여기서 처음 시작할 때 인류의 여명을 시작할 때 거기서 원숭이가 이제 등장합니다. 원숭이들이 등장한다는 거죠. 자, 이 2001 스페이스 오디세이 영화는 그 영화 역사상 가장 위대한 SF 영화다. 자, 그래서 이것은 니체 사상을 압축해서 표현했다. 그래서 여기서 인류의 여명 시작 지점에서 리하르트 스트라우스의 짜라투라니 이렇게 말했다가는 음악이 웅장하게 울려 퍼지면서 시작하면서 원숭이들이 이제는 등장해서 막 이렇게 깍깍거리면서 막 뜁니다. 막 뛸 때에 원숭이가 등장하는 거죠. 여기서 원숭이. 그래서 원숭이에서 시작했다라는.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여기 원숭이에 대한 개념이 이 스탠리 큐브릭 감독의 이 영화에 그대로 여기 녹아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원숭이 얘기가 나왔으니 영화를 보면서 이것이 상당히 심오한 니체 사상을 다 보여주고 있는 거기 때문에 핵심을 딱딱 집어서 그래서 요걸 통해서 또 보면 좋다.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원숭이들이 여기 보면은 원숭이들이 막 여기 뛰면서 깍깍깍거리면서 뛰는데 원숭이들이 뭘 주위를 이렇게 도냐면은 모노리스라는 이 기둥이 있어요. 이 모노리스 주위로 이렇게 돌면서 막 뛰어다닌다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요소는 원숭이들이 깍깍거리면서 뛰어다니는 원숭이들도 중요하지만은 이 모노리스라는 게 모노리스. 그래서 이 모노리스가 이렇게 생겼어요. 육면체처럼 생겼는데 이 기둥입니다. 이 기둥에 1대 4대 그러니까 가로 세로 높이가 1대 4대 9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1제곱 여기 4는 2의 제곱이잖아요. 9는 3의 제곱이잖아요. 그렇죠. 1, 4, 9. 그래서 이 비율이 1대 4대 9로 되어 있다고 하네. 이게 그냥 이게 만들어진 게 아니고 수리적 원리가 여기다 담아놓은 거죠. 자, 그런 것까지 다 제가 설명하면 한도 끝도 없으니까 이 모노리스가 이제 등장을 한다. 이것이 첫 번째 등장한 인류의 여명에서 첫 번째 등장하는 모노리스. 인류의 시작. 여명이라는 게 뭐야? 태양이 막 떠오르는 그때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뭐야? 이 원숭이라는 그 존재의 그 의식 속에 인간이라는 요소, 의식, 인간성이라는 의식이 떠오르기 시작한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원숭이가 사람으로 변하는 그 의식의 대전환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게 바로 첫 번째 모노리스. 그래서 원숭이들 중에서 바로 이와 같은 자각, 사람으로서의 자각, 그러니까 호모 사피엔스가 되는 호모 사피엔스의 자각이 일어나는 게 인류의 여명이네. 근데 그런 어떤 의식의 전환이 발동을 시켰던 것이 바로 모노리스라는 이것에 의해서 인류 의식이 진화가 일어난 거죠. 그러니까 원숭이를 사람으로 진화시킨다. 그러니까 이것은 원숭이는 짐승이죠. 짐승의 수준의 존재에서 동물적 짐승의 수준의 존재에서 사람으로 진화를 시키는 의식 진화라는 거죠. 의식을 진화시키는 하나의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게 바로 이 모노리스가 출현을 하면은 의식 진화가 일어난다고 하는 걸 표현해 줍니다. 모노리스가 출현하면. 자, 그래서 모노리스의 출현을 함으로써 이 모노리스 주변으로 깍깍깍 뛰던 원숭이들이 의식이 진화하는 거예요. 진화해가지고 어느 날부터 그냥 이렇게 원숭이로 사는 게 아니고 이런 돌 같은 거, 구석기 시대가 되는 거죠. 이런 돌 같은 거 이렇게 깎아가지고 이렇게 도구를 만드는 거예요. 도구를 만들고 불을 사용할 줄 아는 거예요. 인간이 의식이 생성되니까 이제 도구를 만들고
불을 사용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면 이 도구를 만들고 불을 사용하는 이런 것이 뭐예요? 이게 문명의 전개는 문명의 전개. 인류 문명이 이제 전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사람으로서 이거 문명, 인류 문명을 전개를 시키는 거야. 그럼 이렇게 도구를 만들고 불을 사용하면서 문명을 전개를 이렇게 해나가는 이 첫 번째 모노리스가 이제 된 거죠. 자, 그래서 인류 문명이 칵 발전한 거죠. 뭐야? 이 도구와 불 이걸 사용해서 인류 문명이 쫙 발전을 한다. 그래서 생산력이 높아지면서 어떻게 인류 사회가 그 채집 사회에서 그다음에 수렵 사회로 그래서 농경 사회로 이런 식으로 계속 이제 산업 사회로 이렇게 이제 발전을 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 그 현대 과학 문명의 시대까지 이렇게 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때 인류가 이렇게 의식이 발전해 왔다 이렇게. 자, 그것이 우리가 보면은 지금 인류의 사람의 그 의식의 발전 수준하고 이렇게 같은 거죠. 이렇게 쭉 올라오는 거예요. 이렇게 좀 밑에서부터 올라오는 이런 의식의 발전이 있다. 자, 그런데 첫 번째 모노리스가 이제 이렇게 된 거예요. 이 인류의 시작. 이 원숭이들이 뛰어다녀. 두 번째 모노리스가 이제 왔을 때 두 번째 모노리스는 어디서 발견되냐면은 두 번째 모노리스는 지금 우리가 보는 달의 뒷면에서 발견합니다. 그러니까 인류가 지금 어떻게 돼? 이 과학기술이 발전을 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우리가 달까지 이렇게 지금 가고 있잖아요. 그럼 지금 우리 한국도 어때요? 우리 대한민국도 지금 아르테미스 계획에 지금 참여하고 있잖아요. 아르테미스. 그래서 달에 다시 착륙하려는 거죠. 그런데 이 달에 착륙하는데 지금 눈에 보이는 달에 착륙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은 이제 달이라고 하는 것이 지금 우리가 그 달이 그 지구와 달과 태양으로 볼 때 달이 그 태양보다 그 비율이 400배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거리도 지구와 달 또 지구와 태양의 이 거리 차이도 400배 차이가 나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월식 이렇게 일식으로 보면 지구에서 이렇게 보면은 태양이 딱 그대로 달에 가려가지고 딱 되잖아요. 그럴 때 우리가 항상 지구 주변으로 달이 도는 걸 보면은 항상 달은 우리한테 보이는 면만 항상 보여주고 있어요. 이렇게. 고명만 보인다는 거죠. 뒷면이 안 보여. 달의 뒷면이. 지금 우리 달의 그 공전, 자전, 그 시스템 자체가 지금 어떻게 되냐면은 뒷면이 안 보인다고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여기서 나오는 그 두 번째 모노리스가 어디냐면 달의 뒷면에 있었다고 하는 거죠. 이게 중요한 포인트예요. 그래서 제가 왜 달의 뒷면이란 뜻은 우리의 그 현상계, 우리가 현상적으로 드러나는 그 감각적 세계에서 드러나는 그 의식의 세계가 아니라 왜 감각으로 드러나는 우리의 의식의 세계는 달의 전면이고 우리가 항상 보는 면이고 우리의 무의식 세계, 우리의 뒷면 보이지 않는 세계, 우리에게 보이지 않는 세계, 감각화가 되지 않은 그 세계를 달의 뒷면으로 상중화시킨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달의 뒷면으로 들어가니까 거기에 가니까 거기에서 땅속 깊이 12m 아래에 근데 그게 한 400만 년 전에 거기에 모노리스가 박혀 있었다는 거죠. 그게 그 모노리스를 이제 발견하는 장면이 요겁니다. 자, 이때 뭐가 되는 거냐면 인간이 어때? 이때 이미 달에 착륙해서 뒷면으로 돌아가서 이걸 채굴할 정도의 과학기술 문명이 발전을 한 거죠. 여기서 인류의 의식이 여기서 모노리스를 발견함으로써 모노리스에 의해서 인류의 의식이 한 번 더 점핑하게 되는 현상이 일어난다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그 스탠리 큐브릭 감독의 이 2001 스페이스 오디세이 작품에 나와 있는 내용들이죠. 자, 그래서 지금 인류가 지금 요런 단계에 지금 와 있다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 모노리스, 달 뒷면에 지금 여기 이렇게 들어가고 있는 사람들이 이제 사람들이죠. 사람들이 이제 이 모노리스 여기서 발견을 할 때 이것이 그 태양에 의한 빛이 들어오면서 여기서 강렬한 전파가 외부로 향해서 방출이 됩니다. 방출이 될 때에 그 빛이 어디로 가냐면은 그 전파가 어디로 가면 목성으로 갑니다. 목성. 그래서 세 번째 모노리스가 바로 목성에 출현을 하게 되니까 이것이 도대체 어떤 현상이냐라는 것을 알기 위해서 그 우주선을, 그러니까 인류가 우주선을 목성으로 이제 파견을 보내게 돼요. 그래서 그 목성으로 파견을 보낼 때 그
탑승해서 가고 있는 그 주인공이 바로 데이비드 보먼이라는 사람이에요. 데이비드 보먼이 데이비드 보먼이라는 사람이 자기 동료와 그리고 과학자 셋하고 이렇게 5명이 가는데 과학자 3명은 동면 상태로 해놓고 자기 동료 둘이서 깨어서 계속 운전을 해 나가는 거죠. 하면서 이렇게 목성으로 가는 거예요. 왜 도대체 이게 뭐냐? 이 모노리스가 뭐냐 이거지. 이걸 추적해 나가는 거예요. 그때 3번째 모노리스가 이제는 가게 되는 거죠. 여기서. 그래서 데이비드 보먼이다. 자, 그래서 목성까지 갑니다. 목성까지 가는 동안에 이제 벌어지는 일들을 이제 영화를 이제는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목성에 이렇게 가는 데까지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핵심적인 일은 이 우주선은 뭐예요? 배나 마찬가지잖아요. 우주를 떠다니는 배잖아요. 뱃셀이잖아요. 뱃셀. 그렇죠. 배죠. 그래서 이 보먼이라는 여기서 이 주인공의 이름을 보먼으로 하는 건 보먼은 배를 노젓는 사람을 보먼이라는 노젓는 사람을 보먼이는 이해가 되죠? 그래서 우주선이 배니까 배를 노져서 간다는 거죠. 보먼이 그런 개념이란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오디세이라는 게 뭐냐면은 여기 이게 연결이 되는 거죠. 이게 오디세이가 여러분들은 오디세우스를 얘기하는 거죠. 오디세우스. 자, 오디세우스는 예전에 우리가 트로이 전쟁 일어날 때 일리아드라는 호머의 소설 읽어보신 분들 다 읽어보셨을 거 아니에요. 거기에 오디세이 또 책이 있잖아요. 오디세이라는 책. 그렇죠. 오디세우스가 자기 집을 떠나게 되죠. 집을 떠나가지고 트로이 전쟁에 참여하게 되죠. 지장이었죠. 그래서 트로이 목마 마지막에 이제는 트로이와의 전쟁에서 거의 막상막하로 하다가 결국 이대로 가다가는 10년 동안 싸웠죠. 그래서 10년 동안 싸우다가 이제는 성과를 못 냈는데 마지막에 이제는 오디세우스가 어떻게 트로이 목마 아이디어를 내가지고 그러니까 그리스는 패배해서 떠나는 걸 놓고 선물로 이렇게 트로이를 그러니까 목마를 놔두고 떠나는 거예요. 근데 트로이 사람들이 그 목마를 들고 들어간 거잖아요. 성 안으로. 근데 그 목마 속에 오디세우스하고 그 특공대원들이 숨겨져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게 막 이제 전쟁이 끝났으니까 막 잔치하니까 사람들이 막 술 먹고 다 이제 뻗어 있을 때 트로이 목마 안에서 내려와가지고 특공대들이 성문을 열고 그래서 트로이를 점령하게 되잖아요. 그리고 오디세우스가 사실 오디세우스의 그 지략으로 이것을 트로이를 정복을 한 거잖아요. 근데 이 뛰어난 오디세우스가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고향으로 못 가게 그러니까 트로이를 멸망시킨 그 벌로 고향을 못 가게 하는 거죠. 근데 애초에 자기의 고향에서 트로이로 갈 때 이런 신탁을 받았어요. 나는 가면은 20년 동안은 못 돌아온다. 거기서 10년 동안 전쟁해야 되고 또 10년 동안 돌아오는데 10년이 걸린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배를 타고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는 그러니까 배를 타고 고향으로 돌아가는 것이 바로 오디세우스의 얘기거든요. 오디세이 그러니까 이게 지금 여기서도 얘기를 2001 스페이스 오디세이라고 하는 것은 일종의 우리 인류의 그 고향.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짜라쭈라리 이렇게 말했다 할 때 이게 니체가 얘기한 영혼의 회귀한 영혼의 기라고 하는 거는 자신의 고향으로 돌아간다고 하는 거거든요. 회귀에 돌아간다. 이렇게 자기 그 고향으로 돌아가는데 그 고향을 우주 공간, 스페이스죠. 스페이스의 그 배를 타고 이렇게 배를 타고 보먼이 이제는 이게 현대판 오디세우스가 되는 거죠. 오디세우스가 이 배를 몰고 목성으로 가는 것 자체가 고향으로 돌아가는 개념으로 잡은 거죠. 쭉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가는 과정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은 이 가지 못하게 뭐가 만나냐면 할9,000이라는 그 인공지능 컴퓨터가 방해를 하게 돼. 방해. 인공지능 이 우주선이니까 이것을 대개는 다 자동 시스템으로 해놨단 말이에요. 그렇죠? 인공지능이 하는 운전하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인공지능 컴퓨터를 좌표를 정해놔서 이렇게 자동으로 이렇게 가게 해놨는데 인공지능 컴퓨터가 사람을 도와서 가야 되는데 인공지능 컴퓨터가 여기 가지를 못하게 방해를 하면서 그 동면에 있었던
학자들, 과학자들 3명도 죽이고, 그리고 그 보험원의 동료도 죽이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 보험원이 이제는 그 수리를 위해서 우주선 밖에 나갔을 때 죽이게 돼요. 그래서 다시 보험원이 어떻게 들어와가지고 인공지능의 작동을 멈추게 됩니다. 자, 여기 아주 중요한 점들이 다 여기 있어요. 이건 이제 나중에 지금 오늘 시간 또 많이 지났으니까 나중에 다음 시간에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인지.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보험원이 목성에 이제 도착을 했습니다. 근데 목성에 딱 도착하는 순간 모노리스가 뜨는 걸 딱 보는 순간에 이상한 방에 자기가 들어가 있어요. 여기 방에 딱 들어갔는데 하나의 그 갇혀진 공간이죠. 딱 해서 눈을 딱 떠보니까 보험원이 젊은 시절에 이게 갔는데 이게 늙은이가 돼 있네. 늙은이가 보니까 늙어가지고 죽기 직전이야 그 방에서. 그래서 이 침대 위에 이제는 누워 있는 침대에 누워가지고 죽으면서 손가락으로 그 모노리스가 그 앞에 있는 거죠. 요 그림처럼 보이십니까? 여기 모노리스가 여기 앞에 있어. 복성 거기에. 거기 있었던 거. 목성 어딘가인지 모르지만은 여기서 이제는 그 방에 들어간 거죠. 방에 들어가서 그래서 모노리스를 손가락으로 쫙 가리키는 순간에 이제는 보험원이 여기서 죽는 거죠. 죽으면서 어떠한 현상이 일어나냐면은 그 지구를 향해서 하나의 그 아이가 그러니까 보험원이 아이로 변한 거예요. 여기서 이렇게 보험원이 죽고 아이로 다시 태어났다는 거죠. 다시 태어난다. 그래서 보험원이 죽고 아이로 다시 태어났어. 아이로 변하면서 어떻게 되냐면 이 아이가 지구를 향해서 가는 거예요. 지구를 향해서 가는 장면이 마지막으로 해가지고 이 영화가 끝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자, 여기 보면은 요 장면이에요. 여기 아이의 형체로 보입니까? 아이가 양수막 같은 거에 가로싸여가지고 이 지구를 향해서 이렇게 가고 있는 거죠. 자, 바로 요 모양도 요 아이의 모습이 여기 밑에 이렇게 깔려있죠. 저희 포스터에. 자, 요 아이를 가리켜서 우리가 그 스타 차일드라고 하는 거예요. 인류 의식이 이렇게 상승이 돼서 이버맨시로 진행된 것을 이 영화가 잘 표현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다음 영상에서 한 번 더 깊이 얘기할 거니까 짧게 이제 마무리하고 끝내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모노리스는 어떻게 된 거냐면은 여기서 이제는 뜬 거예요. 모노리스가. 그래서 이 하강 운동.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그 원숭이가 지금 사람이 되는 사람으로 이제 문명이 전개가 되는 감각적 세계에서 이렇게 전개가 된 것을 표현을 해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 두 번째 모노리스가 여기에 이제 들어오게 되는 사람 속에 들어오는 이것은 뭐냐면은 감각적 세계에서 지금 우리의 그 마음의 세계, 우리의 그 무의식의 세계 속에 바로 의식의 진화를 또 일으키기 위해서 이것이 모노리스가 발동을 한다는 거죠. 자, 이것이 두 번째 모노리스고 세 번째 모노리스는 목성을 향해서 간다고 하는 것은 자, 그래서 왜 목성이라고 하게 되냐면은 여기에서 심겨지는 이 모노리스가 일종의 이 사실 모노리스라고 하는 게 의식의 씨앗을 얘기하는 모노리스. 이것이 의식의 씨앗이다. 라고 하는 의식의 발전을 촉발시키는 씨앗이에요. 그래서 인간의 그 의식을 여기서 원숭이에서 사람으로 이렇게 감각적 세계에서 하강 과정에서 이제는 발전을 하게 되고 인간의 내면 의식에서 이 씨앗이 다시 심어져 가지고 여기가 이제 달 뒷면이 되는 거죠. 심어져 가지고 나무로 자라오르고 그 나무에서 다시 씨앗이 열매로 맺혀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요게 목성의 세 번째 모노리스는 첫 번째 모노리스, 두 번째 모노리스, 세 번째 모노리스. 자, 그래서 모노리스는 의식 진화의 씨앗이다. 그래서 이렇게 진행이 되는데 왜 그 인공지능 HAL 9000이라고 여기 표현되는 인공지능이 여기서 이렇게 목성으로 가는 동안에 방해를 하게 되거든요. 방해를 왜 하게 되는가?
그 스탠리 큐브릭 감독이 이런 부분에서 엄청난 통찰력. 이거 원래 이 원작 소설이 아서 클라크가 쓴 건데 스탠리 큐브릭 감독이 잘 담아냈어요. 그래서 인공지능이라고 하는 거, 우리 현대 그 과학기술 문명이라고 하는 거를 우리가 한번 깊이 이것을 한번 다시 숙고로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인간의 그 진화 과정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이범현 씨가 출연하는 단계에 있어서 지금 우리 현대 사회가 지금 과학기술 문명에 의해 가지고 우리가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것이 기계인간, 트랜스휴먼, 인공지능 이런 것들이 어떻게 이것이 상호 이해가 될 수가 있겠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다음 영상에서 한번 본격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전반적으로 영화 얘기를 좀 했습니다. 감사합니다.